자, 그러면 이제 그 북벌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자, 그 장개석의 이제 북벌 과정을 이제 보는데요. 자, 이게 이제 장개석 북벌은 군벌들을 하나하나 토벌하고 이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들과 이제 전쟁을 하면서 또 타협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북벌 과정을 이제 보면 크게 두 개 방면으로 이제 군대를 나눠가지고 진격을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해서 복건성에서 절강성까지 강소성까지 올라와서 북경 방향과 또 한 방향은 이제 호북성에서 하남선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북경 올라가는 두 개 방향으로 이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이제 뭐냐면 대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쪽 방면은 이제 장개석 쪽의 군대고 이쪽은 송가나 이렇게 이제 국민당 좌파 쪽에 이제 그 세력들인데 이들 갈등에 의해서 결국에는 두 개 이제 뭐냐면 정부가 성립돼요. 그래서 남경에 정부가 세워지고 그다음에 여기 그 우한 있죠. 요번에 이제 코로나 상태로 있는 그 무한에 정부가 이제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되다가 결국에는 다시 무한 정부가 이제 남경 정부로 이게 통일돼서 통합되고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 장개석이 북부에 1926년에 실시했고요. 무한 삼진을 점령해. 예, 우한이라고 하죠, 중국어로. 무한 삼진이 뭐냐 하면 예전에 한번 설명했다가 잠깐 까먹어서 이제 그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무안에 보면 이제 그 우창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우창이라고 하죠. 우창. 그 다음에 항구. 그 다음에 한양이야. 한양. 요 세 지역이 무안 삼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무안을 점령하고 동시에 또 남경을 점령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두 개의 정부가 이제 갈려져 나가. 왜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이제 4.16 쿠데타거든요. 4.16 쿠데타. 그 전에 이제 갈려졌네요. 예. 그 전에 남경을 점령하고 나서 두 개의 정부가 이제 4.16 쿠데타 이전에 갈려 나갔는데 이때 이제 왕종은 왕정이라고 하는 사람, 왕정이 홍을 얘기하는데 이 왕조명 또 왕정이의 수반한 용공 무한 정부와 용공이라는 것은 공산당과 같이 용이라면서 같이 더불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장개석이 남창 정부인데 이게 후에 이제 남창에서 남경을 수도 옮기죠. 그리고 이제 남경 정부에서 4.16 쿠데타는 그 당시 이제 그 상해에 입성할 때 이때 상해에 송정방이라는 그 뭐냐면 군벌 세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들 그 노동자 조합들이 공산주의자들이 힘을 합쳐서 아예 이제 국민당군이 입성할 때 전부터 이를 몰아내버린 거야. 거기를 그래서 상해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국민당군이 들어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민족 자본가나 매판 자본가, 외국 자본가 등등이 상당히 불안을 떠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잠재우기 위해서 그 당시 장개석이 뭐냐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그 당시 공산당원과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노동조합 노동자들 잡아서 대규모 숙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그 당시 남경 정부하고 공산당은 결별을 하게 돼요. 4.16 쿠데타를 계기로 해서. 예. 자, 그때 뭐 그 모태통이 두 번째 하는가 첫 번째 하는가 그때 그렇게 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자, 근데 아직까지 무한 정부는 1차 국공합작 상태였죠. 네, 공산당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근데 문제는 이 무한 정부 안에서도 공산당에 대한 반발이 좀 거셌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공산당이 북진하는 과정에서 이 호남 호북성 지역에 이제 무슨 뭐 토지 분배를 하고 토지 개혁을 하고 이런 사회주의 정책을 하니까 그 당시 무한 정부 안에서 이제 있었던 그 당시 무한 정부 안에 있었던 그 지주 출신의 이런 장교들이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들이 이제 급진적 농민운동에 대해서 반공적 사변을 일으키거든요. 이게 마일사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일사변. 자, 결국에는
이걸 계기로 또 뭐냐면 삐졌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에서 마을 사변 때문에 뭐냐면 결렬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술이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큰 계기가 됐던 사건이고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보우디가 그 당시 무한정부의 수장이었던 왕조인 같은 송가에게 이런 그 편지를 줬어요. 코미텐 지시를 편지를 줬는데 그 코미텐 지시에는 무슨 지시가 있냐면 무한정부를 완전히 공산당으로 만들어라 이런 지시가 있는 거야. 그 하글장 논란 이제 뭐냐면 왕조이나 뭐 이런 송가 그런 사람들이 얘네들은 상대를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거기다가 상해가 금융의 중심지 아니에요? 예, 양쯔강 하류 지역이 경제의 중심지고 근데 올라오는 물자들 다 장개석이 그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한정부가 상당히 경제적 공공의 취약이 되죠.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결국에는 공산당 합작과 완전히 결렬되고 남경정부에 합류하게 돼요. 그래서 남경정부나 무한이나 이렇게 이제 결렬되면서 코미테덤은 일종의 배신감을 뭐냐면 느끼게 되죠. 이런 그 불우자 세력들과는 손을 안 잡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강경 노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좀 이걸 이제 다시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벌군이 계속 올라오는데 상동성에 무슨 사건이 나는 제남 사건이 터져요.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이 북벌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상동성에 3번에 걸쳐서 출병을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정에서 제남 사건, 제남시에서 이제 그 사건인데 이때 제남은 이제 통과하려니까 일본군이 가로막잖아. 거기 점령하고. 그러니까 장개석은 일본군과 직접 싸우진 않고 물러나자 하면서 그냥 우회로 계속해서 북경으로 올라가게 돼요. 일본이 왜 그게 제남 사건을 일으키고 상동성을 출병해서 북벌군을 막으려고 했냐면 그 위에 이제 북경 정부가 이 장자림이 그 당시 장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장자림이 친일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친일 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 과정에서 여러 군벌 세력들이 또 군벌들이 그 국민혁명군에 편입되는데 대표적인 게 풍옥산이나 염선삭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군벌에 편입되죠. 그래서 북경을 점령하고 그때 이제 북경 점령 전에 장자림이 이제 포기를 뿌리고 위에 올라가 이제 자기 근거지 만주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만주 지역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강동군은 그 당시 그 남만출철도 일대를 지키는 부대예요. 일본 부대인데 이 강동군이 이제 중앙정부의 허락도 없이 이 장자림이 올라오면 북벌군도 따라서 이 만주 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만주로 가는 길목에 그 철도에 폭발을 해가지고 폭탄 설치해서 그냥 폭살시켜 버린 거죠. 철도를 날려버려갖고. 예. 그래서 이걸 그 유명한 그 당시 만주 모중대 사건이라고요. 만주 모중대 사건. 자, 요 만주 무종대 사건을 이제 일으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만주 모중대 사건을 듣고 그 청왕이 노해가지고 그 내각을 갈아쳐요. 그래서 다나카 내각이 몰락하고 하마쿠친 내각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시데라가 거기 외상에 침입하면서 협조 외교 정책을 이제 하는 어떤 계기가 됐던 사건이 만주 모중대 사건이고요. 자,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일본군한테 죽었다면 그것이 적대적인 것도 아니고 개같이 충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장하정이 좀 열받죠. 그래서 장하정이 자기 지역 만주를 아예 장개성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그냥 항복을 해버려. 그래갖고 자기의 깃발도 원래는 이제 만주 깃발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걸 청청백일기 그 당시 국민당의 그 당기가 청청백일기고 지금 대만의 국기가 청청백일기죠. 그 청청백일기로 바꿔버려. 모든 강공소에 만주에 있는 강공소의 깃발을. 그래서 이걸 동북 지역의 깃발을 바꿨다 해서 이걸 동북 역치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동부 역치를 통해서 국민당이 복종을 해서 이제 북벌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때 4.11 상해 쿠데타 내용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무한정부가 공산당 관계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예, 처음엔 관계를 유지했지만 재정 악화, 그다음 공산당 정책에 불만, 그래서 지지 출신의 국민당
평범군 안에서 이런 반공적 사범, 마일 사범 같은 것들을 일으켰다는 거. 그래서 이제 공산당과 이제 결렬됐고,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 뭐냐면 4.11 쿠데타에서 뭐냐면 장개석을 지원했던 절강자본을 볼게요. 이 절강자본은 중국 그 근현대에서의 매판자본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이 매판자본은 그 외국 상인과 그 무역을 할 때 도와주면서 성장했던 상인들 매판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민족 자본가와 좀 뭐냐면 다른 그 형태의 그 자본가를 매판자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하여튼 매판자본의 정의는 그 밑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자, 이 절강자본도는 상해를 본거지도 하는 금융산업가. 상해는 지금도 그렇지만 금융의 중심지예요. 여기가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고 외국의 금융 그 회사들 여기에 물려 있었어. 자, 그리고 이제 재계와 정계에서 그 활약한 사람으로 그 중에 강소철강 출신들이 되게 많았고요. 양모은 등 이외에 관료자본과 외국 자본에 종속된 외국 자본에 종속된 그 매판 자본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족 자본가이긴 하지만 제국주의와 유착한 매판 자본과 고리 대자본과 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사람들이 이제 4.16 쿠데타 이후에 장개석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 장개석의 남경 정권에서 4대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시 집안이 있어. 공시 집안. 공상이들 이제 필두한 공시 집안이 있는데 이 집안이 절강자본의 대표적인 가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럼 북번의 의의를 보죠. 자, 북번은 반제 반군벌이라는 국민혁명을 목표로 완벽하게 달성하지 못했지만 군벌 시대에 종식시키고 통합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못했다고 했죠. 그게 한개 남았어. 그래서 군벌 집단을 종식시켜서 통합의 기초를 했지만 그 뭐냐면 군벌세력들이 아직 자녀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을 이제 포용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뭐냐면 군축 그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반장 정쟁이란 형태로. 자, 그러면 요 관련된 그 기출 문제 또 한번 보죠. 기출 문제를 제가 안 푼 게 있는데 일단 풀고 넘어갈게요. 기출 문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일단 340 342페이지 펴보세요. 342페이지. 이건 했네요. 잠깐만요. 쭉쭉 넘어가서. 여기 이거 안 했네. 338페이지 일단은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요. 다음은 신해혁명을 전후한 제기된 중국의 정치 체제에 관한 각 정파의 주장이다.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이제 보면, 자, 평민혁명에 의해서 국민정부가 건립하였다. 국민은 모두 평등하게 참정권을 가진다. 대총독은 일종의 우리나라식으로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하고 위에는 국민이 선거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중화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국민은 이를 준수한다. 이 내용인데요. 가는 이제 뭐냐면 동맹이가 내었던 민국혁명론의 주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삼민주의의 민권주의와 관련된 거죠. 민권주의.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들인데, 자, 요거 읽고 답을 볼게요. 자, 중국이 평화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권력은 인민들에게 반환하여 지방장관과 성위의 위원들을 모두 인민이 선거한 거다. 이 시도가 한 성에 성공했다면 다른 성도 따를 것이고 결국 중국에는 하나의 연성 정부가
형성된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연성자치운동이죠. 연성자치운동. 자, 연성자치운동은 각 성이 성원법을 제정하고 자치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민주적인 성전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의 내전을 종식시키고 연방정부의 형식의 통일국가를 이루자. 라는 정치 목적은 이제 정치운동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선왕군벌이 이걸 이제 뭐냐면 중심으로 이제 추진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다는 이미 공화제를 실시해봤지만 중국은 수천 년이 된 군주 독재 정치에 익숙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 인민은 교육 수준이 낮고 정치에 별 관심이 없으므로 공화제보다는 군주제가 더 효과적이다. 자, 요게 주장인데 이거는 누가 주장했냐면 원세기가 제재 운동할 때 이제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외국인 고문을 시켜갖고 이 얘기를 한 거죠. 중국인들 민도가 낮아서 그 공화제에 적합하지 않다 이런 것들이고. 자, 그 다음에 라를 보죠. 우리는 내각제를 바탕으로 이해 정치를 세우려고 한다. 내각제에서 내각이 좋지 않으면 경질될 수 있지만 총독제에서 총독을 쉽게 경질할 방법이 없다. 총독이 경질되면 국채가 동요됐기 때문이다. 자, 이건 누가 주장을 했냐면 그 당시 그 송교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송교인의 그 뭐냐 내각 책임제에 관련된 내용이야. 손모는 그 총독제를 주장한 데 반해서 이 송교인은 내각 책임제를 주장을 했죠. 자, 그래서 요 관련된 것도 이제 보면요. 일단 가와 같은 주장을 한 한국파는 민보와 소보들 등을 통해서 발표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민보는 맞아요. 민보 동맹의 기간인데 소보는 그 전에 이제 그 만든 건데 소보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상해에서 예국학사가 장사초가 이제 주필로에서 만든 잡지죠.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유명한 현명군을 소개하죠. 추용해. 그래서 이제 이걸 소보안이 발생되잖아요. 소보안. 그래서 여기는 민보는 맞지만 소보는 약간이면 틀려. 근데 일단 답은 1번은 이제 이렇게 맞게 했기 때문에 그 아마 이 혁명파라는 자체가 그 동맹회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러 그 기관까지 다 합쳐가지고 단체까지 합쳐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답이 1번 맞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 이제 1번은 이제 일단 맞고요.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요건 동맹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보는 좀 약간 예국학사 쪽이기 때문에 약간 틀릴 수 있긴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기출문제는 돼 있으니까 자, 답은 원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나는 일부 계명 군벌들이 군벌 간의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기되었다. 예, 연성자치운동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선안군벌, 되게 국민당 출신의 그 군벌 출신들이 했기 때문에 진보적인 색깔을 띠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들도 군벌이에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거 정치적 이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다음 다의 주장에 따라 황제권의 신성 불가침을 규정한 흥정어법 대강이 공포됐다. 자, 흥정어법 대강은 원세계 공포한 건 아니죠. 강서신정 때 공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계층의 이제 입헌운동이 일어나니까 청나 정부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반포한 것이 흥정어법 대강인데 내용은 맞아요. 황제의 신성 불가침 내용이 규정돼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나는 각성 도덕 대표 연합회가 결정해 중화민국 임시정식 대강을 반영됐다.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은 그 전 시기예요. 상혁명 직후에 신혁명 직후에 그 당시 전국 곳곳 각성에서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북국 정부에서 그때 그 성들을 이제 대표를 모아가지고 공포했던 것이 중화민국 임시조직 대강이에요. 이것은 이제 주로 임시 대총독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임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통과시켰던 것이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대강, 약칭 조직대강인데요. 자, 이 조직대강에서 입각해서 원세이가 이제 나중에 그 임시 대통령을 선출하는 논의가 일어나니까 이때 이제 그 임시약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손무는 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자.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송교이나 이런 사람은 내각 책임제 의견이 있었죠. 그러니까 손문이나 호화민 같은 대통령 중심제와
송교인 내각 취임제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위안스카이가 이제 총독이 될 것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견제 차원에서 내각 그 대통령을 바탕으로 해서 내각 정부적 요소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송교인의 내각제 주장은 조직 대항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어진 임시약법에 들어가 있어요. 임시약법. 그래서 임시약법에 반영돼 있다. 요게 나야.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기읍과 니은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은 제1차 국공합작 관련된 이제 그 가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는 가로 안에서 인물 및 기업과 니은의 해당 결과를 발표한 선언이다. 나의 결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 되었다. 그래서 가와 그 가로 안에 그 기읍과 니은에 들어갈 인물 각각 쓰고 그다음 나의 결의죠. 예. 그 나의 밑줄치인 니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가로 안에 디귿의 사건을 쓰시오. 그리고 다의 1번과 3번의 핵심 내용을 쓰시오. 자, 이 가는 게 뭐냐면 손요패 선언이에요. 손요패 선언. 손문과 요패가 상해서 한 선언이죠. 그럼 기억은 누굴까요? 이거는 손문이죠. 손문 선생은 참고로 중국에는 선생이래갖고 보통 이제 호칭을 이제 우리는 님, 시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선생이라고 붙여요. 선생. 요즘에도 이제 선생을 많이 붙이겠는데 우리나라도 하여튼 그 손문 선생은 중국의 공산주의나 소비에트 체제를 적용한 걸 성공을 거둘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산주의나 소비에트 체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요패 선생이라는 요패. 자, 요패 선생은 이러한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나아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민족 통일 완수며 완전한 민족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자, 이러한 위대한 가업과 관련되어 그 요패 선생은 손문 선생에게 러시아 인민이 중국에 따뜻한 연민의 정을 보내어 기꺼이 지원할 걸 보증하였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손요패 선언이고, 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나의 결의가 나오긴 배경이 되었다. 자, 그러면 요 나는 이제 프롤레타 계급은 아직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산당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코미테는 집행위원은 디귿을 하고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가입할 걸 결의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먼저 볼 게 이제 나의 결의는 뭐냐? 이 나의 결의는 그 뭐냐면 중국 공산당 3전대에서 나온 거야. 중국 공산당 3차 전국 대표회의를 개최했어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켰죠. 예. 그래갖고 이제 3전대의 이제 주요 내용 결정사항이 코미텐 지시 내용을 수용해서 그 당시 중앙집권위원회에서 이제 검토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3차 전국 대표대회에서 공산당 전체 의견으로 결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율은 공산당원이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한 방식으로 일어난 디귿의 사건은 뭘까요? 디귿은 요거와 이제 관련되니까 1차 국공합작이죠. 1차 국공합작. 그래서 이걸 뭐 개조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국민당 개조. 근데 제1차 국공합작이나 국민당 개조나 동일한 거예요. 이거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제1차 국공합작 하면서 국민당 개조 같이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이제 그때 1차 국공합작 이후에 그 국민당에서 이제 발표한 대선언문 내용인데 거기에는 이제 뭘 제시하냐면 삼민주의를 제시해요. 이때 삼민주의는 뭐냐? 신삼민주의죠. 이게 왜 자동으로 이렇게 적지? 자, 신삼민주의다. 그래서 이제 신삼민주의는 민족, 그다음 민권, 민생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강들이 민족주의하고 이제 민생주의를 쓰라고 이제 한 건데 일단은 이제 민족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 오죽통합, 대민족주의니까 그냥 오죽통합.
민족 해방과 민족의 평등 완성, 반제국주의 이렇게 되었고요. 민생주의는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로 평균 집권을 내세웠는데 이때 평균 집권은 경작자에게 토지 분배죠. 경작 유전의 원칙에서. 그 다음에 자본절제라는 게 있어. 자본절제. 자, 자본절제는 뭐냐냐? 자본을 통제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독점 대기업의 어떤 국유화, 그 다음 토지의 어떤 집중 방지, 토지의 자본과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지. 그래서 경작자의 토지 분배하고 자본 절제를 주장해서 독점 대기업의 국유화, 토지와 자본의 집중 방지, 그다음에 민중 복립 추구, 뭐 이런 내용도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민생주의는 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무슨 사회주의 바이나 이거는 보유디가 이제 그 주장을 해서 반영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이거는 1번은 아까 침해했죠. 예전에 전 시간에 했고 우상운동 관련된 내용은 북벌 추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승원이 이제 했던 북벌 추진 과정은 너무 많기 때문에 요거는 답안을 보고 이제 그 제가 적어놨으니까 기출문제 분석에 그걸 참조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는 이건 했고 7번도 했고 8번 문제 보죠. 8번. 자, 다음은 중국 국민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선언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언제 때요? 네, 제1차 국공합작 때죠. 자, 이걸 국민당 개조라고 하죠. 국민당 개조.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된 국제 배경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내용과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민족주의 내용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민족주의 반제국주의를 내세웠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는 반제국주의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했냐면 어떻게 하자고 이제 제시했냐면 중국하고 다른 나라였다 이제 소비에트 그런 나라와 손을 잡고 공동 투쟁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거절했죠. 이건 너무 거창하고 우리나라 국가 이게 안 맞는다. 반제국주의를 중국의 그 안에 있는 제국주의 세력을 제거하는 데 목적을 맞춰야 된다. 연대 투쟁보다. 그래갖고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불평등 조약 개정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일제 불평등 조약 및 외국인의 어떤 조차지, 영세재판관, 그다음 외인 간세 관리권, 외인의 중국 영토 내 정치적 권력 등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이제 강제징용사에 있기 때문에 그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에는 이제 소문의 의견이 반영이 됐죠. 자, 그러면 제1차 국공합작의 어떤 배경이 됐던 게 뭐였냐? 자, 이제 요거 이제 한 몇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자, 하나가 이제 카라한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손문과 요패 공동선언. 그 다음에 코미트 2차 대회가 있죠. 그때 이제 좀 정확히 말하면 민족과 식민지 간의 문제에 대한 태제가 여기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9번은 이제 이거 국민당 관련된 내용이니까 좀 나중에 불법 이후 내용이니까 나중에 이제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왔고 다시 이제 심화 과정을 넘어가서 남경 국민정보를 이제 볼게요. 예. 자, 이 남경 국민정보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거 그 심화 과제도 쭉 나와 들어갈게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볼 게 없어요. 여기 그 이후부터는 되게 간략하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몇 장이야? 서브노트 보니까 585페이지에서 588페이지 정도까지밖에 없어. 제2차 국공합작까지 딱 끝나기 때문에 내용도 이제 간략하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서브노트가 아니라 이제 심화 교재를 주고 이제 하면서 진행할게요. 그리고 이제 현대사 넘어가면 제가 현대사 부분을 좀 정리를 못했거든요. 그래갖고 요것도 이제 그 한이중 교재하고 사회 있는 그 중국사 있죠. 사회 있는 아시아사 그걸 이제 중심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럼 남경정부를 보죠. 남경정부. 남경정부는 이제 그 남경정부를 지배하는 4대 가문이 있어요. 자, 이게 뭐 장송, 공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장은 이제 우리가 장계석 집안을 얘기하는 거고 송은 이제 찰리송이라는 사람이 있어. 찰리송은 이제 송문하고 이제 친했던 사람이야. 외국인은 아니고 그 영어식 발음이 그 이름이 그 찰리송이야. 예. 그래서 손문 가족 이 사람 돈이 많은데 그 이 사람이 손문하고 이제 연합을 해갖고 이제 손문을 재정적 후원을 해줬던 사람이야. 근데 더 유명한 건 이제 찰리송의 딸이 3명이 있죠. 그 유명한 이제 뭐냐면 예령, 미령, 경련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딸은 예령이고 두 번째 딸은 경련이고요. 세 번째 딸은 미령이야. 예. 그래서 예령은 이제 그 공시 집안으로 결혼했죠. 공상이의 부인이 됐고 경령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손문하고 결혼했어. 손문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20살 이상 차이가 났는데 자기 아빠하고 결혼한 거지. 그래서 찰리송하고 손문이 갈라진 계기가 뭐냐면 경련하고 손문이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찰리송이 이제 막았죠. 이 경련을 어떻게든 손문 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갖고 완전 문을 잠그고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사다리를 내리고 내려가서 이제 결국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문은 입장할 땐 두 번째 부인이에요. 그 첫 번째 부인이 예전에 있었고 죽었는데 이 손문 이제 경련이 이제 그 손문이 죽고 나서 경련이 손문의 부인이니까 상징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반장 운동을 펼치다가 나중에 중국 공산당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그래서 당 부종 그 국가 부주소까지 올라가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미정이라는 사람인데 미정은 장개석의 부인이 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3명의 이제 딸들이 각각의 실권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후에 이제 이름을 남기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처럼 절강자본의 대표자였던 공시 집안, 공상이 집안이 공시 집안이고 지는 진기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삼합회 정도 그 사람이에요. 삼합회에 속속하는데 예전에 장개석이 뭐 삼합회에 들어갔다고 이제 한설도 있고 일종의 장개석이 그 앞에서 처리하지 못한 공식적이고 이제 처리하지 못한 정적이나 이런 협박, 암살 이런 것들을 주로 맡은 집안들이 진기민이 맡았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장송, 공진 이렇게 해서 이들에 위해서 남경 정권의 어떤 정치, 군사, 독점 체제가 구축이 됐다. 자, 그러면 장개석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이제 북벌을 이제 하고 집권하자마자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이때 국민혁명군에 편입된 군벌 집단이죠. 이들이 이제 그 국민혁명군에 들어와서 그 북벌 가치 수행이기 때문에 북벌이라는 거는 장개석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군벌 간의 어떤 연합 관계에서 했죠. 그게 한계가 남은 거야. 그래서 장개석이 북벌 성공하기 위해 이들을 제거하고 중앙정부의 통일적 권력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부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많은 군대를 통제할까? 왜냐면 군대 수가 많으면 일단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고 장개석 입장 볼 때는 그다음에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거의 군대는 소비 집단 아니에요. 예. 그 전시도 아닌데 그 많은 군대를 유지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북벌로 팽창한 군대 감축과 그 다음에 그 군사 부분의 중앙정부 통제 강화를 목표로 해서 개최한 회의가 그 유명한 평견회의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평견회의. 그래서 군대 감축과 재편 논의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전국을 8개 평균군으로 나누고 각 평균군과 중앙직할 부대는 각각 11개 사들 11살 넘지 못하도록 하고요. 1년간 군비를 제한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 내용을 좀 보면 군대 수를 그 당시 뭐 한 300만에서 400만? 그 정도였다고 그래요. 되게 많죠. 근데 그걸 뭐 100에서 200만 정도 이렇게 줄이는 건데 대개 보면 감축 대상이 어디냐. 원래 장개석 군대도 좀 감축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지방 군벌색들이야. 그래서 자기 직계를 다 강화시키고 군벌들을 약화시킨 정책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군벌들이 반발하겠죠.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반장 전쟁이 반발이야. 반장 전쟁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있는데 한번 1746번을 읽어볼게요. 장개석은 8개 평경군 중에 4개를 차지하면서 군사적 주도권을 확보했으나 다른 군벌의 반발이 컸다. 통옥상은 평전회의 도중에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회의에 불참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평전회의 결과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8월에 난경에서 평전 실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통옥상과 염동산이 불참했고 장개석 군의 학충을 도모한 이와 같은 조치는 결국 군벌대 반발을 사서 반장개석 전쟁을 초래하게 됐다. 자, 그럼 반장 전쟁 내용을 볼게요. 자, 원인이 됐던 것이 평균회의에서 장개석군 직계를 확충하는 것은 군벌대 반발 때문에 난 거죠. 그래서 전개 과정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이종익, 강석의 군벌, 풍옥산, 장박굴, 장박규, 장발규, 당생진 같은 것이 이제 사람들이 장개석군과 전투하는데 이걸 중원대전이라고 해요. 중원대전. 자, 그래서 처음엔 좀 밀렸어요. 이 장개석군이 수주고 우세니까. 그런데 이때 캐스팅 보드를 들고 있는 장하장이 누굴 지지했냐면 그 장개석을 지지를 해줬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장개석군이 승리를 하게 돼요. 자, 결과를 보면 일단은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군벌들이 이제 대규모 수청되겠죠. 그래서 포옥산군이 개멸되고요. 그 다음에 염성산군은 훨씬 다 약화되죠. 그래서 이제 상서만 유지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하령군이 이제 그 북경이나 천진까지 장악을 했으니까 중원 세력 확대됐다. 그래서 장개석의 중앙군은 다른 군벌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 반잔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반잔 전쟁 때 그 결과 장개석이 이겼다고 해서 군벌 세력도 다 수청했냐? 그건 아니에요. 일부 세력들만 수청하고 감축만 한 거고 아직까지도 계속 잔여 세력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까 장개석을 도와줬던 장하장 같은 사람이죠. 장하장도 어미는 군벌이죠. 이들이 이제 장개석 지지를 했다가 언제 돌아왔을지는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북벌 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통치 구조를 정비했는데 요때 이제 장개석이 내걸었던 통치가 훈정 통치예요. 요게 이제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요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한의중에 동계에도 없고 강자종국에도 없어요. 요거는 자 일본인이 쓴 중화민국사라는 책이 있어. 거기에서 제가 근거를 찾아갖고 이제 여기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한번 보면 자 방향은 선문의 건국 방향에 따라서 훈정 실시와 오원제를 이제 수행했는데 이 건국 방향에 이제 예전에 설교했지만 세 단계 건국 방향 있죠. 첫 번째가 분정 있고 두 번째가 훈정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뭐예요? 예, 현정 있죠. 그래서 요 훈정은 넘어가는 어떤 예비 단계인데 국민들 훈련하는 기간이야. 지방자치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당치국이라고 해서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시기죠. 당이 곧 국가예요. 이 시기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약법을 통해서 하는 거야. 정식 헌법이 아니라 약법을. 약법은 임시헌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장개석 초창기 때는 이당치국만 내세울 뿐이지 약법은 좀 무시하고 만들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반발이 크니까 나중에 약법도 만들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이때 장개석이 1928년 10월 달에 그 훈정강령 6조를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6년간 규정된 훈정기에는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대회를 대회고 국민대회라는 거는 이제 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의회를 대신해서 국민의 주권 행사를 지도하고 대표대회가 폐회 중에는 그 전국 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회가 뽑혀지죠.
그래서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2당 치국 형태죠. 예. 그래서 지금 말하면 이제 열린우리당 그 정당대회가 곧바로 당의 어떤 국가의 국회의원 역할 하는 그런 구조야. 예. 자, 그래도 있고 국민당은 국민을 훈련시킬 의무가 있죠. 왜냐하면 훈련기간에는 이런 국민들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걸 둔 거죠. 곧바로 헌정으로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자, 그래서 국민정부는 국민당의 중앙정치부의 감독을 받아서 5권을 총람해요. 그러니까 5권을 통해서 당내에서 이제 행정, 입법, 사법, 고시권을 둬서 그 안에 뭐냐면 그 이렇게 상호 견제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한다 그런 거야. 근데 이 5권이라는 게 말이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제 한다는 의미지만 실제 상호 견제가 될 수가 없지. 왜냐면 일단 5권의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여기 국민당 전국대표대회가 있죠. 권력구조상.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뽑히죠? 중앙집행위원회가 뽑혀. 이거 중앙집행위원 중에 뭐냐면 상무위원을 뽑죠. 상무위원의 권력성이 1위가 누구냐면 이 당시 장개석이에요. 장개석이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요 밑에 중앙집행위원회 바로 밑에 5건이 있는 거야. 5부 권력기관이. 그래서 행정권, 입법권, 사법부, 고시부, 감찰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실제 이들이 견제를 한다고 해도 총괄하는 기관이 중앙집행위원회이기 때문에 요 기관이 총괄하죠. 그리고 이 중앙집행위원회를 누가 장악하죠? 장이 장악하죠. 그러니까 장에서 독재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래서 실제로는 독재 정치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이렇게 국민당이 왜 국민을 훈련시키냐? 그 밑에는 뭐가 깔렸냐면 우민관이 깔려있어. 손문의 우민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손문은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마음속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아직 국민들은 민도가 낮다. 개돼지다. 개돼지들 사방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기간을 준 거야. 이게 나중에 호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데 호족의 입장 올 때는 그 밑에 그 인민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했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이 예를 들었어.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인민의 뭐냐면 낮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시킨 거하고는 인민을 참여시켜서 시행착오를 걷고 인민이 성숙하게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을 하는데 수용 못해요. 그럼 너 수용 못해. 그러니까 수용하지 마. 그러면 얘는 평생 동안 어떻게 돼?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수용을 이제 하게 뭐냐면 물에 던져놓고 수용을 시키면 물론 거기에서 물이 빠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물을 먹어가면서 수용을 하면서 수용을 익힐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민중이 정치 참여 기회도 안 주고 무슨 얘들한테 뭐냐면 훈련시킨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이런 지식인들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장개석이 장악한 중앙정치회의 권한만 확대시켜놓고 국민당의 어떤 통치권 독점 체제를 성립을 시켜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장개석이 이제 훈정 통치를 강조했던 이유가 뭘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장개석이 이제 북받하고 나니까 그 자기는 지금 군권을 장악했는데 아직까지는 당권을 장악하지 못했어. 확실하게. 그 당권은 오히려 이제 누가 있냐면 왕정이라든지 손문의 아들인 송가나 그런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던 거야. 원료 세대들이. 그러니까 장개석 입장 올 때는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혼종 통치를 통해서 뭐냐면 하려고 했던 거죠. 자기를 내세웠던 건 맞발이 안 되니까 지금 자기 권력이만 있지 권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문의 권위를 빌려서 통치를 하는 거죠. 손문도 혼종 통치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 나도 이제 손문의 유지에 따라서 그건 통치를 한다. 이런 논리를 제공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훈정약법을 실시보죠. 원래는 이제 그 훈정 통치 안에는 약법에 의한 통치가 있어요. 법에 의한 통치. 근데 이 훈정 통치를 강조한 장개석은 이상하게 그 약법은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법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말이 많아진 거야. 어떻게 법에 의해 통치를 해야지 네 멋대로 통치하냐. 거기다 또 중원대전에서 반장 세력들이 그
뭘 내세웠냐? 얘네들은 훈정을 내세우면서 약법도 없다. 그래서 자기는 약법을 만들었다. 태원 약법 같은 걸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부평 정부를 수입하고 자 그기까지 진압하고 나서 이제 좀 약간 자기 이제 정당성이 좀 없잖아요. 약법도 없이 훈정하려니까. 그래서 훈정의 기초를 보다 이제 확고하기 위해서 약법 제정을 이제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국민회의를 소집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장개석이 이제 독재체제 수입할 의도에서 약법을 만드는데 그래서 그 의도에서 중화민국 훈정시기 약법이 공포되죠. 그 내용을 보면 이것도 이당 치국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야. 국민당 전국 대표대회가 국민대회를 대표해 중앙통치권을 행사하고 회의 중에서 중앙집행위원회가 행사한다. 그래서 앞에 했던 것을 그냥 약법에 적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에 국민정부에서는 주석 한 명과 몇 명의 위원을 두고 국민당 중앙집행 선임을 규정한다. 요 주석 한 명과 몇 명의 위원은 뭐냐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그 상무위원이야, 상무위원. 상무위원은 되게 10명 안팎으로 이제 구성되는데 그 중에 이제 당서기 국가 주석은 누가 차지하냐면 그 장개석이 차지해. 그러니까 실제로 장개석이 독재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결과 보면 국민정부 주석을 그 당시 취임한 장개석이 군사 재정 실권을 장악하는데 이용했다 훈정약법을. 그래서 후에 이제 약법보다는 헌정체로 넘어가자. 정신헌법을 만들어 통치하자. 그러니까 논의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이제 하도 그게 논의가 이제 많으니까 그 당시 이제 약간 이제 나중에 1936년이죠. 5호초안은 있어요. 5호초안. 5호헌초를 이제 통과시키는데 이 5호헌초는 말 그대로 이제 헌법 초안이에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훈정약법을 이제 아주 비난을 받으니까 그 헌법 체제 넘어가서 헌법 초안인데 정식 헌법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기 써본 노트에 보면 헌법에 의해서 헌정체제가 수립됐다 이런 식의 의의도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반일운동이 일어나니까 국민당이 좀 지지세력이 약해지니까 일종의 국정 뭐랄까요 전국 돌파용으로 만든 거고 정식헌법은 언제 실시했냐? 1949년에 실시했어요. 이게 1936년 같은데 예. 한참 후에 실시한 거야. 헌법체제. 그래서 헌정체제가 이제 실시됐는데 이때는 의미가 없죠. 왜 의미가 없냐? 이미 이제 공산당한테 패배해서 쫓겨나서 그쪽 넘어가는 시점이니까 그래서 진작 좀 실시해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장개석 정권은 언론을 통제하고 사상을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지방공권적 민주주의 요소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언론 탄압과 통제를 했다. 사전, 사후검열, 그 다음에 암살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의 자기 검열이 많아지죠. 네. 그래서 이제 민심 위반 등이 일어나고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5원초가 있죠. 5원초 여기 좀 볼게요. 자 이때는 이제 그 항일 어떤 여론이 막 형성되고 하니까 장개석을 지도로 바탕으로 해서 민의를 수렴해서 항일 체제를 정비한다는 의미에서 훈정약법을 보완한다는 체제에서 그걸 했어요. 그래서 오전대라는 건 국민당 5차 전국대회예요. 거기서 헌법 초안을 확정짓고 국민대회를 개최 결해서 했는데 국민대회는 이건 아주 정식 의회는 아니고 의회 준하는 그런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예, 대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원초를 그 당시 국민정부가 공표했고 그래서 이때 그 정부령도 공인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5원초는 그냥 여론용이었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정체로 넘어갔다고 이제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당치를 중시한 정부를 총단결한다는 어떤 통합용으로 언론 호도용으로 낸 거지 크게 장개석 국민당 중심의 권력 구조는 크게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남경 정권의 이제 평가를 보죠. 남경 정부의 평가는 종전에는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되게 이제 왜냐하면 일단 국공내정에서 국민당이 패했고 그 대륙의 주인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야? 공산당이죠.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이 남경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호독하게 비판했고 또 그 비판 내용이 100% 사실이야 또. 예. 자, 그래서 되게 뭐 안팎의 위기의 어떤 그 때문에 근대를 추진할 수 없었고 국내 건설의 사업에 차질이 빚었다. 그리고
지주와 매판 자본가의 연합 정권을 규정해서 남경 정부는 관료 독존 자본을 옹호한 민족 자본의 발전을 저했다. 이게 종전의 국민당의 시각이에요. 근데 또 웃긴 게 개혁개방 이후부터 국민당의 공산당의 시각이 좀 바뀌어져. 예전에 개혁개방 이전까지는 그렇게 남경 정부를 막 뭐냐면 비난하고 그걸 통해서 남경 정부 부정부패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합리화시켰는데 근데 이제 개혁개방 이후에 체제 개혁을 강조하죠. 뭐 혁명이라든지 큰 병역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건 이제 안 좋아해 공산당도. 그러다 보니까 남경 정부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이제 중국 안에서 들어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남경 정부를 좀 더 예전에 비판했는데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이들이 내전에 외치며 제약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국의 근대를 추구했다. 네.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켰다. 이게 체제 내역 개혁이거든. 체제 내역 개혁. 이 코드가 딱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와요. 그 내용을 보면 남경 정권에도 완벽한 관세자 주권 회복이나 영사재판권 폐지도 이루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새 조약을 통해서 관세자 주권을 이제 규정을 했고, 주권의 일단 빼앗긴 주권을 통해 회수를 통해 노력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을 이제 있는데 이게 예전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일단 해당 신세칙을 만들어서 관세를 증가시키고요. 그리고 그 종전에 뭐가 있어? 제 2금이 있었죠. 2금 통행세를 폐지시켜. 왜냐 2금은 각 지역가 지나갈 때마다 물품에게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이중징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을 시켜. 이게 통일 소비세요. 이걸 이제 약칭 통세라고 하죠. 딱 한 번에 세금만 걷는 거야. 우리 식었던 부가가치세를 걷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도 물건 살 때 10% 정도의 부가가치세를 다 그렇잖아요. 물건이나 서비스 이용할 때. 그 다음에 염세, 소금, 세금을 정리하는 등 세수 확보를 통해 권력 기반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내용이 통일소비세와 이금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13년 기출에. 자, 경제 구조에서는 자본주의적인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자본가 계층의 지지로서 권력 기반을 삼아 중국 자본주의 발전을 도모했고요. 수입 대체 공업화로 경공업 중심으로 진전시켰고 법회가 있는데 법회라는 건 뭐냐면 국민당이 발행한 중앙정부가 발행된 통화를 얘기해요. 지표를 얘기하죠. 예전에는 이제 각 군벌 지역 정권마다 막 여러 화폐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이제 경제 대화가 상당히 불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일된 통화 정책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켰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일제가 져들어서 법회를 막 찍어내죠. 위조를 남발하고 또 국공대전 때 또 남발하고 해서 이 법회가 많이 이제 인플레이션 돼갖고 경제 혼란을 이제 일으키긴 했지만 통일학회를 만들었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국민정부의 그 통화정책 요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국민정부의 통화정책은 산업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종래는 각종 은하를 기본으로 한 동전, 지폐 등이 멋대로 유통되었는데, 자, 이러한 은본위제에서는 국제적인 은가 변동에 따라 외국 환율이 크게 오르락내리락해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국민정부는 1933년 일정한 무게를 중심으로 값을 매기는 은량을 폐지하고 그래서 폐지 개혁을 했다. 집회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정부 개은행에서 발행은 법회로 통일했다. 정부 계통의 은행에서 발행된 법회를 매입하기 때문에 외국 환율을 안정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법회를 발행을 하고 어느 정도 그 법회가 많다 하면 정부 계통의 은행에서 또 법회를 매입을 해서 그 원화와 법회 간의 환율을 안정시키고 이런 것들 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은하의 높은 환율과 은하 유출에 따른 금융난으로 공황에 시달렸던 중국의 경제는 폐지 개혁 이후에 급속히 경기가 회복되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의미 있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 게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각자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농촌 문제를 해결해서 농촌부흥위원회와 중국 경제위원회를 설치했고요. 지식인이 추진하는 항촌 건설운동을 지원을 해줬다. 그 다음에
신생활 운동을 전개했는데 이거는 도덕을 회복하고 사회 압수를 제거하는 등 좀 약간 정치적 의도에서 이제 실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 반대파를 좀 제거하고 그런 의도인데 약간의 뭐와 비슷하냐면 새마을운동과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국민당의 시각을 돌려서 이제 공산당 쪽으로 넘어갈게요. 예. 그러면 그 당시 국민당이 이제 북벌하고 남경정부 수립하고 그렇게 활동할 때 공산당은 뭐 하고 있었냐? 자, 그걸 이제 보면 자, 보통 이제 1차 국공합작이 깨지고 나서 크게 노선이 변화가 돼요. 노선이 이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크게 처음에는 이제 도시 위주나 노동자 위주의 그 정책을 하죠. 거기에 농민이 이제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거는 코미테들이 지시를 이제 받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농촌 위주, 농민 중심으로 나가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게 대부분 중국 공산당 혁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시 위주였다가 나중에는 농촌 위주, 농민 중심이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소비에트가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날 때는 도시를 장악한 다음에 농촌은 이제 확산되는 방향인데 요거는 거꾸로 농촌을 장악한 다음에 도시를 포위해서 결국엔 공산화시키는 그 모태동 방식이 이제 맞아. 물론 이제 초창기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 처음에는 코미테는 지시 따랐어요. 아직 모태동이 당권을 장악하기 전이니까. 근데 제1차, 제2차, 제3차 이제 자격 노선이라고 하죠. 예. 자격 노선은 이제 지금 모태동 입장 올 때는 좀 맞지 않는 거, 급진적인 거, 그 코미테는 쪽에 입장했다는 걸 자격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자격 노선을 거치고 나서 이제 준위를 통해서 모태동 노선이 확립되면서 이게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의 농촌 위주, 농민 중심이 확립되게 돼요. 자, 그럼 보죠. 자, 국공 갑자기 깨진 다음에 그 이제 무장투쟁 방향으로 나가세요. 코미테는 지시를 받고 그래서 국민당이 항거하고 독립적인 농촌 토지 혁명을 달성한 도시 근거의 지를 마련해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래서 이 코미테의 지시를 받고 그 당시 주독이 남창에서 폭동을 일으키죠. 이 남창은 상당히 큰 대도시죠. 근데 남창 폭동을 일으켜서 한동안 좀 장악을 했죠. 곧바로 국민당이 포위를 받고 실패를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지도부가 바뀌게 되죠. 뭐 이렇게. 자, 그러면 그 당시 모태동 뭐 하고 있었냐? 모태동은 그다음에 농촌에서 활동하고 있었죠. 계급 갈등을 이용해서 모태동 지대에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이 모태동의 뭐냐면 그 고향이에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폭동을 일으켰고 이때 이제 추수 폭동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추수 폭동 당시에 모태동의 사진인데 그림인데 모태동 젊은 시절 때 모태동인데 예전에 지금 나중에 나이 먹고 뚱뚱해졌는데 좀 홀쭉했네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전국 각지 폭동을 일으키고 강주 소비에트 건설을 시도했지만 이제 뭐냐면 실패했다. 예. 그래서 추수 폭동 시기 때 모태동이 그 한 역할을 했다. 물론 추수 폭동이 다 모태동이 한 건 아니고 곳곳에 했는데 그 중에 호남을 중심으로 할 때 했고 또 일본은 강주 소비에트 건설을 해갖고 강주 지역을 장악해서 소비에트를 했는데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1차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라고 해요. 1차 극자 모험주의 노선. 극자 모험주의 노선은 도시 중심에 그리고 그 뭐냐면 도시를 장악해서 거기에서 뭔가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모험주의, 극자 모험주의라고 하죠. 코미테는 지시받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이게 1차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고요. 이걸 이제 구추백이라는 사람이 주도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2차 극자 모험주의 노선이 등장해요. 이때 이립삼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6차 전체 대표대회, 그러니까 공산당 6차 전체 대표회의죠. 이때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개최해서 그 당시 중국에 개최할 여력이 안 돼갖고 그래서 이제 코미테 지시를 받은 이립산이 당권을 장악하는데 자 이때는 이제 대공황의 여파로 반장 정쟁 등 혁명적 정세가 조성됐거든요. 국민당 세력들이 좀 약간 약화됐죠. 그래서 그 여기에서 농촌을 도시로 포위하면서 도시 안에서 노동자 총파업에서 평생 도시를 점거하게 한 무장투쟁이야. 그럼 여기에서 농촌이 나온 건데 농촌은 일종의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고요. 중심은 왜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도시에서 노동자 파업을 해서 거기서 근거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일시적으로 어디를 점령해? 장사를 점령했어요. 장사가 호남성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점령한 후에 했지만 곧바로 국민당이 공격을 받고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명을 중심한 소비에트 유학생들, 소련의 유학생들 중심으로 해갖고 당을 장악해요. 24일 물러나고 예. 그래서 이들 28인의 볼세비키라고 하는데 자 이때 이제 등장한 게 3차 극자 모험주의네 왕명의 노선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혼란을 틈타서 소비에트군을 확대하고 대도시 정거를 이제 하는 위주로 하게 되죠. 그렇지만 대중의 항일 여론을 도외시하고요. 오히려 그 겉으로는 항일 여론을 항일하자고 하면서 국민당을 치고 막 그러죠. 이건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 중간파부터 공격을 받고 그리고 소련 유학생 중심이다 보니까 당 조직 경직화돼. 젊은 애들 와가지고 현지 사정도 모르면서 뭔가 소비에트 그 소련에서 배운 이론만 가지고 주구장창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모태동 노선 그 비판 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혼란이 생겨요. 모태동 노선도 뭐 이런 그래서 모태동이 그때 왕명으로부터 많은 탄압을 받았다고 그래요. 결국에 왕명 노선이 이제 하고 그리고 그 왕명 노선 실패를 해갖고 대학진 왕명 노선 실패하고 그 다음에 국민당군이 이제 포위 공격해서 이제 대장정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준위의 결과 결국에는 모태동이 당권을 장악하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소비에트가 만들어져. 소비에트는 이게 권력기구인데 보통 소련에서 소비에트는 도시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시에 만들려고 하는 소비에트는 번번이 실패하죠. 결국에는 그 모태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약간 그 이선 세력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소비에트를 만드는데 이 모태동 전략 전술 여기 나와 있어요. 농촌을 장악해 도시를 포위한다. 그래서 농촌을 근거지로 해서 도시를 장악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추수폭동 때 이제 강주 소비에트 건설 시도를 실패하고 그 후에 계속 노력을 해서 결국에는 농촌의 근거지 확보하려고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최초의 소비에트가 만들어지죠. 이게 뭐냐면 정강강 소비에트죠. 이 정강강 소비에트는 그 강서성이 있어요. 강서성. 그래서 이제 모태동과 주독이 견설됐고 국민당군을 이겨내고 이때 국민당군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게릴라 방식으로. 그러니까 도시에 폭동을 해갖고 이긴 거는 일시적으로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지만 곧바로 집중적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치고 빠지는 시고 국민당이 국민당이 어떤 공권력 미치지 않은 그 농촌 지역에서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해갖고 조금씩 야금야금해서 확보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보하고서 토지혁명을 실시했다. 그래서 이 정강강 소비에트를 중심해갖고 15개 소비에트가 곳곳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중화 소비에트 1차 전국 대표를 개최하게 돼요. 자, 여기서 중화 소비에트라는 것은 공산당이 주도했지만 이건 국가예요. 국가 단위의 어떤 소비에트야.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소비에트를 하나 묶어서 공산당 주도해서 국가를 만들기 위한 그 전국 대표를 연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헌법 대강, 이 중화 소비에트 이그 헌법 대강, 그 다음에 노동법, 토지법 이런 중요한 과제를 이제 선언하고 그 당시 그 정강서 소비에트 그 남쪽에 서금을 중심으로 또 소비에트가 있었어요. 루이지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용하게 됐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잠깐만요. 마이크가 내가 사용됐는데 잠깐 볼게요. 왜 에러가 뜨지?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임시정부가 수립돼. 그 최초의 정부예요. 네. 그리고 모태동과 주석이 체제가 확립된다. 이 주의할 것은 모태동 주석 체제 확립은 당권을 장악했던 게 아니라 요 소비에트라는 임시정부를 장악했다는 거예요. 네. 이 임시정부는 국가를 장악했다는 거고
국가 위에 당이 우선이죠. 당이. 예. 자, 그래서 이제 당을 이제 중심으로 했다. 예, 잠깐 이게 왜 다시 좀 해볼게요. 이게 마이크가 불안한 것 같은데.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기억을 주시면 돼요. 그 마이크가 들리죠? 잠깐만요. 이 마이크가 얘가 왜 불안하나? 잠깐만요. 네. 저 마이크 안 들리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잠깐만 좀 조정할게요. 자, 마이크 들리죠? 예. 이게 지금 약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소리 안 들리시면 좀 카톡으로 좀 남겨주세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태동 주석의 체제가 확립됐는데 이거는 당 중심의 어떤 체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제 그 소비에트는 국가 중심에서 체제 당권 그 국가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당권을 장악했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면서 이제 국민정부의 공산당 토벌 강화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 모태동 노선들이 이제 정신이 등장하는데 중농 동맹 정책. 그래서 어 그 당시 그 뭐냐면 아직 혁명 와중이기 때문에 지주들 악재 지주는 이제 뭐냐 탄압할 수 있지만 중간 정도 중소 지주나 자작농들은 그 보호해준다. 그들과 동맹을 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왕명의 당 중앙부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반분홍 노선을 피게 되고 결국에 모태동은 이렇게 주장만 했고 아직까지 왕명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왕명 노선을 따르게 돼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농민의 이제 실력 있는 중농세력들 같은 이탈 이런 것들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죠. 자, 그래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서포트 인증번호 좀 알려드릴게요. 자, 서포트 인증번호가 12번이에요. 12번. 자, 적으셨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받고 쭉 넘어가서 5번에 거쳐서 이제 뭐냐 국민적 포위 작전 전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소비에트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공산당 내가 이제 대도시 공격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이제 장개석이 이제 반장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공격하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일본보다는 그 공산당 세력이 더 무섭다. 이들 먼저 쳐야 된다. 하면서 성 안내 후양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 총 5번에 거쳐서 그 루이진을 포위하는 공격을 해요. 그래서 성 안내 후양에는 국내를 편하게 한 후에 외적 1번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1차 공격이 있는데 1차는 약간의 10만 명 군대를 파견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게릴라 방법 있죠. 그래서 정면전보다는 적을 깊숙이 유인한 다음에 그 뭐냐면 집중적 게릴라 방식으로 소모시키고 한 지점에 와서 전면적으로 이제 공격을 해서 소멸시키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종신 방어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비에트를 깊숙이 유인해 국민당을. 그래서 유격종을 통해서 격파를 하고요. 그래서 2차 공격 때는 좀 병력수를 늘려요. 20만 대군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국민당이 약한 부대를 집중 공격해서 격파를 했고요. 3차 때는 이제 정예병력 10만 군을 포기했죠. 그렇지만 이때 고전 좀 했지만 만주사변으로 포위작전이 작전 중지됐고 그러다가 또 4차 공격 때 일본의 침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성안내 후양의 정책이라는 정책을 고수해서 계속 공격해 오죠. 그래서 그쵸 1번에 연하 공격으로 중지됐고, 자 마지막에 이제 5차인데 이 5차 때는 그 장개석이 보니까 왜 맨날 지냐 토론하면 일단 이렇게 그 공산당 근거지면 공산당 근거지를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공격할 때 이렇게 방어전을 펴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국민당군을 안쪽으로 다 끌어들여. 그래서 게릴라전을 소멸시킨 다음에 어떤 지점을 갖고 완전히 총공격해서 격퇴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적 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그 물자를 다 차단시키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그때 독일 공군간의 지도 안에 여기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이렇게 조금씩 포위에 들어와요. 인원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만 대군을 동원해갖고 해요. 자, 이런 식으로 진지전을 해갖고 콘크리트 장벽을 쌓고 그 토치가 쌓고 막 조금씩 재우니까 이제 버티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공산당 자체가 파괴되겠다. 그래갖고 서유진의 류진의 그 당시 서금의 일부 병력을 놔두고 상당수 병력들 한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를 저쪽 이제 뭐냐면 그 연안에 있는 예안에 있는 곳으로 옮기자. 예안에 소비에트에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장정이라고 해요. 대장정. 근거지 이동했죠. 서금에서 예안으로.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금인데 강서성 남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서선의 연안까지 이렇게 그 뭐냐면 이동을 하게 돼요. 이걸 이제 보통 대장정이라고 하죠. 네. 그 에드가 스노우의 붉은 별인가요? 거기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자, 요 과정에서 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요. 주니에이도 일어나고 파리 선언도 하고, 근데 이 주니에이가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여기서 그 당시 왕명이 제거되고요. 모태똥이 이제 당권을 장악해요. 당권을.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모태똥 노선이 확립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요쪽으로 가면 이게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통해서 막 다 여기 소수민족들 살고 그다음 산맥 뭐 산 있고 강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왜 길을 통했냐? 왜 중앙으로 가면 국민당 그 장악한 지역이 아니야. 그러니까 국민당이 포위 공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으로 돌면 상대적 국민당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요 지역을 돌면 어떻게 해요? 국민당의 공격을 덜 받으니까 이쪽 지역을 도는 건데 실제 국민당이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처음에 10만 명을 출발했는데 도중에 뭐 이탈하고 죽고 그래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3천 명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핵심 세력들은 무사히 다 옮겨갔어. 예. 그래서 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죠. 예. 그게 유명한 대장정이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6차 공격은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연안으로 갔잖아. 연안을 갔는데 이때 또 그 장개석이 그 당시 그 서안에 있었던 장한양을 한테 명령을 내죠. 얘네들 공격해라. 그래서 이게 6차 포위전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장한양이 반발해갖고 서안 사건이 일어나면서 중단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위 사건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5차 관련된 내용인데, 자, 5차전에서는 이제 진지전 형태를 펼쳤다고 했죠. 그래서 중앙 소비에트 지역을 둘러싸고 철조망이나 방벽 등을 연결된 요새를 건설하는 진지전을 폈다. 이는 소비에트 지역에 대한 경제 봉쇄를 가능케 했으므로 이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공산당은 국민당의 포위 기간에 세워놓았던 전략적 이동 준비를 시행을 옮겨 장정이라고 부르는 탈출하였다. 장정이죠. 그래서 서금의 어떤 근거지를 포기하고 1934년 10월부터 1935년 12월까지 1년 동안 거쳐 장정의 어려움을 겪은 끝에 살아남은 홍군이 성서성에 도달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연안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삼서성이 되는데 삼서성이네요. 네, 말을 잘못했네. 네.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국민정부군은 집요한 포위 공격전에 가 있는데 종반에 실패와 군사 전략상으로
그 1934년 10월 소비에트 지역을 포기하고 북상항해를 내걸고 장전에 나섰다. 이렇게 있고요. 자, 한국인의 위 중국사 보면요. 일본의 침략이 격화되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개석은 여전히 안내양 정책을 고집하여 섬서성에 밀려난 공산당 근거지 연안을 근절하고자 제6차 포위 공격을 준비했다. 그러나 당시 공산당이 이미 내전을 정지하고 공동으로 항의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광범위한 지식인, 학생층은 장개석의 내전에 반대하는 분위기였다. 장개석이죠. 결국 6차 포위 공격은 도중에 일어난 서한사건으로 국민당과 공산당 합작과 항일전쟁이 이어졌으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중대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 준이의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준이의 결과 왕명 등 소련 유학생들 주도권을 상실하고 모택동의 지도 노선이 확립됐다. 예, 대도하는 만약 사천성 할 때 헛골 건너갈 때 일어난 대도하 전투가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예,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 어떤 분은 좀 공산당 얘기하니까 내가 뭐 빨갱이다 자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 거의 그 게시판을 보니까 그 역사를 전공하면서 또 약간 일베 쪽에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입대 분들 중에. 그래서 뭐 그 자기 뭐 역사관을 갖는 건 좋긴 좋은데 그 뭐 공산당 뭐 사회주의 얘기하고 그걸 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자는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저도 별로 공산당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일단은 뭐 저걸 하려면 저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를 들어 그 히틀러를 비난했다고 해서 히틀러 생각을 안다고 히틀러 생각을 동조하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이제 언급하고 뭐 시험을 냈다고 해서 요 출제자나 그 언급한 사람은 자빠지다, 뭐 공산당원이다, 뭐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완전히 극단적 사고 방식인 것 같아.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일 전쟁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그러니까 만주사변부터 해서 중일 전쟁까지 항일 민족전선 결성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요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 내용들 이제 그건 좀 쉬었다 하죠. 요건요. 예. 쉬었다 요 부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